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네. 병원 아이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어저께 포럼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제 너무 영어로만 해가지고 거기가 보기가 좀 불편했었어요. 아마 이제 나중에 그 한글 자막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오픈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오신 분들은, 그쪽에 한국 분인데도 다 영어들을 하시니까, 글로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내용은 되게 아주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디지털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그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글쎄.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내일 공부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뇌의 구조를 공부하겠잖아요. 제가 슬라이드를 앞에 있는 거를 어, 저 뒤쪽에 있는 거를 좀 앞으로 좀 뺐어요. 어떤 거냐면 요거 좀 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 조금 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걸 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분야에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아,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의식이 있다. 의식이 저 사람 의식이 있습니다. 뭐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하죠. 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든가 그 문화에 적합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냥 저 사람 좀 의식이 있는 것 같아. 판단력 보통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회적 개념에서 의식도 있고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체로서 의식이 있대. 의식은 있대. 뭐 이렇게 의식은 있대. 그 얘기는 뭔가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걸 의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식은 또 이런 때 또 쓸 수가 있어. 의식은 어, 우리가 의식한다. 의식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의식과 의식이라는 거를 구분할 때 그때 의식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사람, 저 사람 의식이 있대라는 건 죽지 않고 있대. 생물체로서 생물체래라는 거를 얘기하지만, 어, 의식이, 너 생각이 있는 애 없네. 저 사람은 의식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개념의 의식과 또 하나는 그냥 의식, 우리 가만히 있든 뭘 하든 간에 이 안에서, 내에서는 계속 뭔가, 생각도 떠오르고, 뭔가 반응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식이 어떻게 해서 왔나, 이것에 대한, 음, 학자들의 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명확하게 딱 이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 그 관련된 여러 대학 과학자들은 우리 뇌에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의식이 생겨나는 거라라는 여러 가지 학설은 있지만, 이게 딱 명확하다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의식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의식이 있다. 여기서 의식이 있다는 건 살아있는 생물체라기보다는 조금 인간으로서의 행동, 그런 개념에서 의식이 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 여기 대뇌피질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뇌피질.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살아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들, 표현되는 어떤 의식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몸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서 여기까지 다 무의식과 관련된, 어, 그 어떤, 무의식과 관련돼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런 건 의식의 세계, 의식이고 요쪽을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파에서도 되게 1에서 한 8까지 진행되는 요 과정은 델타파랑 세타파가 나오는 출현하는 요런 고세 것들이 되게 무의식 속에서 많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8일째 넘어서 9, 10, 11일째 의식적인 활동,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 자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뇌파 분석에서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뇌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아, 이제 의식이 있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감각 활동을 통해서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의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외부 감각이라 그래요. 외부 감각으로부터 이제 그 반응이 뭔가 자극이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감각들이 있어요. 내부는 우리의 장기라든가 어, 우리 안 속에 있는 그 신체 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감각들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어, 뇌로 가고 있죠. 계속 전달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고유 감각이라는 감각들. 그래서 내부 감각, 고유 감각을 같이 쓰기도 하지만 약간 다르게 쓰는 게 이 고유 감각은 뭐냐면 이 내부 감각 안에서 들어온 내장하고 달리 내가 그냥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이 그냥 하나의 그 일체감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막 이런 거에 이런 것에서 느끼는 또 고유한 내 감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외부 감각, 내부 감각, 고유 감각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모인 것들이 이제 대뇌피질로 가서 대뇌피질로 이제 보내지면 이 대뇌피질 안에서 뭔가 아, 뭐가 나오는 거죠.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나오는데 그 운동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스포츠라는 그 개념의 운동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발현되는 과정을 우리가 의식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하나 그림. 요걸 하나 이제 그림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하니까 내 감각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에 시간 차이도 못 느껴요. 근데 사실은 시간 차이를 못 느낀 게 아니라 내가 이 대뇌피질로 가면 내 감각들이 다 이제 모여서 시상을 통해서 이제 감각기관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시상이 모든 감각의 중개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들어오는 거, 밖에서 오는 것들이 다 모여서 시상을 통해서 전체로 다 뻗어나가요. 대뇌피질 나가면 이 대뇌피질이라는 애는 그 감각을 고스란히 받아서 이렇게 어떤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안에서 편집을 한다는 거야, 편집. 이제 그 개념만 제가 좀 쉽게 더 얘기할게요. 편집을 한다는 거예요. 편집이라는 거는 원래 그 기능은 정확히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본다 그랬을 때 눈으로 본 거가 정확히 들어와서 내 머리에 대뇌피질로 가가지고 이건 본 거다라고 딱 이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 안에서 대뇌피질이 편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듣는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마다 다 다르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 소리는 자동차 소리다. 일반적으로 여기는 무슨 손뼉 소리다. 이런 소리를 아는 건 알지만
그 들리는 미세한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는 뭐냐면 이 대뇌피질이라는 곳에서 나름대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대뇌피질을 편집하는 거야. 그럼 얘는 왜 편집을 하나? 내 몸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서 편집을 하는 건데 적합하다는 거는 그 얘기는 아주 효율적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그동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가장 유용하게 만들어내는 거. 내가 생존에 의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 만들어내는, 그 편집하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생존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봤을 때 왜곡되게 볼 수도 있고 뭐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마다 그거의 생존의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그것이 편집돼서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조금 좀 하면서 자, 여기서 보면 손가락에서 내가 이제 감각이 여기서 감각이 들어오는 게 이제 막 여기 시각에 원숭이의 시각 입력에 관련돼서 하는 출력 가정이에요. 출력이라는 거는 얘가 눈으로 봐서 어떤 행위를 할 때까지의 그 시간을 이제 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에서 이제 눈에 여기 보면 시신경이 있어요. 시신경이 이제 눈을 우리가 뭘 딱 보면 시신경이 반응이 되면 이 반응이 뇌세포에 움직여진다. 뇌세포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뇌세포로 가게 되면 이 뇌세포의 뉴런들이 연결해서 이 30에서 50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거는 이 마이크로 M이라는 건 천이에요. 천이니까 0.03초. 0.003초 되겠네. 0.003초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외측 슬상내기를 가서 요것이 이제 이 뉴런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피질, 요게 다 이제 대뇌 피질이에요. 피질로 연결해서 시각 피질 있는 데로 가서 다시 얘가 2차 시각 피질, 1차 시각 피질에는 되게 단순한 형태의 모서리, 아주 기본적인 모서리들을 알아내는 시각 피질로 거기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반응은 뭐냐면 전기 신호로 다 반응하는 거야. 여기서 보는 행위에서 파동이 생기면 이것이 흔들어서 파동이 일어나 전기 신호가 되면서 이 전기 신호끼리 계속 연결되는 거야. 쭉 연결해서 1차 피질시계까지 가면 단순한 모서리를 알고 다시 연합된 2차 피질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그 어떤 형태를 보는 거가 조금씩 정교한 것들로 나타나게 보여지는 거죠. 시각에서 기울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4차 피질 같은데 가면 형태를 알 수 있고 그 특징된 그룹을 알 수 있고 쭉쭉 가서 축두엽까지 해서 전화 축두엽쯤 가면 이것이 다 이제 축두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언어와 관련된 개념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이게 아주 이 맨 처음에 봤던 것들을 정밀하게 더 묘사해서 이것이 대뇌피질로 가고 대뇌피질 어디로 가냐? 전전두엽. 전전두엽에 이제 전전두엽은 기억을 우리가 이제 해마를 통해서 여기 보면 다 이게 해마 경로에 기억을 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전전두엽까지 가게 되면 전전두엽에서 이것이 뭐라고 이제 판단해 주는 거야. 아, 이거 보니까 손뼉 소리구나. 손뼉이 치는 소리구나. 그러면 내가 저 손뼉 소리 주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볼까라는 그런 그 몸집의 움직임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준비하고 그 준비하면 고개를 이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는 피질에서 고개를 돌려서 이제 여기서 고개를 돌리니까 손을 내뱉는 거죠. 그러면 저걸 내가 좀 만약에 바나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바나나를 봤어. 그러면 바나나라는 것까지 알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바나나라는 개념까지 와서 야 그러면 저 바나나를 따야겠구나라는 것이
되면 이 전전두엽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 운동 영역, 전 운동 영역은 운동하기 전에 그 어떤 신체적인 구조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딸려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도 뻗어야 되고, 발도 움직여야 되고, 시선도 가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같이 이제 진동이 막 같이 이제 움직여주는 거예요, 거기가. 움직여지면서 다시 이것이 이제 1차 피질 영역 가가지고, 야, 지금 나 이제 이거 손을 내보내야겠다라고 하면 다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쭉 시상까지 내려서 어디 척수로 내려가는 거예요. 척수 여기 내려가서 우리 척수 속에 있는 말초신경까지 다 움직여서 우리가 손을 잡는 거예요. 이 과정이 손가락이 이렇게 딱 뻗을 때까지의 것은 180에서 200, 260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0.01초 안에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0.01초.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잡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바로 잡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루어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저랑 공부하는 것들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뇌에서 수많은 시각, 비질, 여러분들은 지금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발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이 안에서 저런 뉴런들이 계속 움직여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그런 행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냐면 우리가 눈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어떤 사물을 찍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우리가 카메라를 본다면 카메라에 렌즈예요. 렌즈로 찍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이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거는 본다라는 거는 사실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각 피질들이 보는 거고 이 시각 피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본다라는 개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이 슬라이드 말고 제가 아까 아침에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 또 집어넣습니다. 하나 집어넣었어. 여기도 이제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다라는 것도 이제 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여러 번 여기까지 오는 거는 달팽이관이에요. 달팽이관 여러분 다 아시죠? 달팽이관에 보면 달팽이관에 매일 맨 끝에 보면 선모라는 달팽이관의 끝에 보면 선모라는 게 있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나오는 요게 이제 그 학대한 건데요. 요렇게 이제 선모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 지금 러버 피버인데 이게 지금 우리 청각신경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청각신경하고 연결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리가 들리면 소리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거, 이제 공기의 진동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듣는다는 거는 공기의 진동을 듣는 거고, 진동이거든요. 듣는다라는 거는 귀가 듣는 게 아니라 귀는 뭐냐면 그 진동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여기에서 이 선모가 얘를 이제 요걸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여기를 이제 학대한 거예요. 요거를 학대한 거예요. 학대하면 이런 선모들이 쫙인데 그거를 움직여주면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모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귀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막 움직이면 뭐냐면 여기서 진동이 하면서 진동의 에너지가 생겨요. 전기 에너지로 변화해버려요. 이 선모세포가.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변화한다는 건 뭐죠? 뉴런의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뉴런의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진동에 의해서 선모라는 세포에 의해서 그 선모 세포랑 그 뇌에 뉴런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뇌에 연결돼 있는데 그 뇌 뉴런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 다시 이것이 이제 시상으로 가는 거예요. 시상의 감각을 가가지고 그것이 대뇌피질로 가서 이 진동의 소리들을 우리는 계속 익숙하게 듣다 보면 거기 안에 그 뉴런이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편집을 해놓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소리구나. 이건 엄마의 소리구나. 이건 엄마가 짜증날 때 소리구나. 아, 이거는 사과가 떨어지는 소리구나. 이런 것들이 수많은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위치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대뇌피질에 그를, 기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하는 메모리의 기억이 아니라 거기에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내 뉴런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보면, 우리 대뇌피질에서 다 듣고 보고 느끼는 거야. 대뇌피질에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거는 자, 이제 오늘은 그런 것을 간장하는 것들이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눈이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눈이 지금 이 눈이 이 밖으로 나와 있는 망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뒤로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왔는데 그 소리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시각의 피질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것이 후두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엽은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후두엽은. 그 다음에 귀는 요 정도 있겠죠. 귀가 요 정도, 이제 이게 사람이 있다면 귀가 한 요 정도 있겠죠. 귀는 아까처럼 달팽이관 안에 있는 선모세포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진동으로 움직여서 뉴런하고 해서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에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눈 뒤에 시신경하고 뇌 뉴런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동으로 전기 에너지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우리 뇌는 다 그냥 전기 에너지예요. 어떻게 보면 뇌 진동이에요, 다. 진동이 모여서 이런 것이 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만 보면 그,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게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그려져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움직임으로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 귀에 듣는 거는 안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똑같은 반응이에요. 똑같은 반응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시각 피질 쪽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후두엽 쪽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축두엽 쪽이 그런 청각과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정엽은 시공간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감각이 많잖아요. 이제, 체감한다를, 체감각은 이게 촉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촉각하고 체감이 약간 다른데, 체감각은 몸에서 오는 것들이 신체적인 감각이라서 이제 그리고 촉각 우리가 이제 촉각이 있잖아요. 촉각가 있고 그다음에 청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후각이 있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2차 2차 그때 배웠던 게 그 청각과 시각은 시상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 후각만은 시상을 통하지 않고 바로 대뇌피질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각이 다른 감각 중에서 굉장히 빨라요. 제일 빨라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라는 거는 코가 맡는 게 아니라 뇌가 맡는 거예요. 브레인이 맡고 있는 거야. 그러면 더 이게 브레인에 대뇌피질이 맡고 있다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는 거는 대뇌피질에서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귀를 듣는다고 귀하고 한번 생각해요. 청각하고 시각하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빨리 대뇌피질로 도달할 것 같아요.
요거는 저기 뭐냐면 그 여기서 보면 시각을 알아내는 눈에서 시각을 알아내는 이 가정의 뉴런이 뒤로 쫙 갔다가 다시 모아져서 다시 이제 우리 전전두엽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길이가 시각이 더 멀어요. 그래서 청각보다 시각이 더 걸려요. 그래서 청각이 더 빨리 우리한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반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못 느끼냐면, 이게 이제 우리 뇌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청각하고 시각이 거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얘가 그냥 편집해 버려서 차이가 안 느끼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 이제 뭐 이렇게 손뼉을 친다든가 무슨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뭐 소리하고 시각하고 같이 나오는 건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뭘 망치로 때린다든가 막 이럴 때 그러면 청각이 먼저 들리면 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다음에 이런 행위가 먼저 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 다 느끼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 지금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의식을 해요. 그 눈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얘기할 때마다 눈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면 눈 깜빡깜빡하면 눈이 깜빡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게 없이 그냥 가잖아요. 계속 간다고요. 우리는 내가 눈 깜빡하는 거를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슬로우 모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봤다가 끊어졌다, 봤다가 끊어졌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뇌는 그 끊어진 거를 다 편집해 버려요. 그냥 이어버려요. 이어서 그냥 보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우리 뇌는 지금은 쟤는 이제 그 감각을 얘기한 거예요. 아주 감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지만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 형태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부터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해도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을 나랑 똑같이 만든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우리가 감각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뇌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생존에 유리한 대로 편집을 해서 실제로 보는 거하고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오늘 여기를 보면 이 감각의 대뇌피질, 요건 다 대뇌피질이에요. 대뇌피질은 두께가 2에서 4mm입니다. 대뇌피질은 2에서 4mm. 2에서 4mm면 1cm가 요 정도인데 2에서 4mm면 아주 얇겠어요. 그런데 그 얇은데 얼마나 얇은 어떻게 보면 표피층이에요. 표피 얇은 층에 우리의 생각들을 다 하는 것들이 저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펼쳐 있는 게 아니라 다 꾸불꾸불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뭉쳐서 동그랗게 있는 거지 안에. 뭉쳐 있는. 사실 피면 엄청나게 큰 넓이죠. 이런 피질, 그러니까 피질의 두께는 2에서 4mm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질의 두께 안에, 피질의 2mm에서 4mm 두께 안에, 거기 안에 이제 수많은 누런들이 있는데 그 누런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요 두께를 실제로 이제 그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있냐면 요 안에도 층이 있는 거야, 층이. 층이 6개 층이 있어요. 6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6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6개 층 안에서 4층에 해당되는 맨 밑에가 아니라 4층에 해당되는 그쪽 층에 누런, 뇌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질 안에는 뇌세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누런도 있고 거기에는 미세세포라고 해서 뭐 성상세포도 있고 교세포도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 뇌의 뇌세포, 신경을 관장하는 신경 그 뇌세포 누런은 어, 4층에 이렇게 쭉 있으면서 요 4층에 있으면서 얘가
1층, 2층까지 뻗어가면서 옆으로 다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서 이 피지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이 뉴런들이. 그러니까 뉴런이 막 굉장히 수천 개, 수천억 개씩 이제 쌓여 있는 것이 이제 피질이라고 보면 돼요. 대뇌 피질. 그래서 이게 대뇌 피질인 거예요. 그래서 대뇌 피질의 위치에 따라서 두경력,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인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이제 다 아셔야 돼요. 이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후두엽은 뭐 지금 계속 얘기한 거니까 시각 청보를 하는 거고, 축두엽은 이 청각이라든가 이제 듣는 거, 귀에 가까운 거. 그다음에 이 청각과 관련돼서 축두엽은 되게 중요한 게 언어와 관련돼 있어요. 언어를 받아들이고 언어를 하는 그 언어와 관련된 게 많고 축두엽은 기억에 관련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두엽 안에 해마가 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축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두정엽 이제 우리가 이제 후두엽, 축두엽은 잘 아시지만 두정엽은 이 머리 가장 그 머리 두 발을적 그러니까 머리에 가장 그 가운데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감각과 운동을 연결해서 공간상의 신체 감각을 만든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렇게 감각이 들어오면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움직임을 하는 거거든요. 움직임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있거나 뭐 의식이 나타나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조화를 일으키는 게 이 두정엽이에요. 두정엽이 이제 그 공간상의 내 신체 감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내가 지금 책상에 앉아 있구나. 내 지금 팔이 내 여기 옆에 있구나. 내 발가락이 어디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감각들이 이런 신체적인 감각이 이 머리 안에 맵에 이렇게 지도에 딱 되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정엽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편한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두정엽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오늘 이거만 얘기가 뒤에 다 나와요. 두정엽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생각을 구성하고 여기서 또 구성하고 연결하고 공간각의 지각을 나타내는 것은 두정엽이다. 이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전두엽은 뭐 하도 들어서 알죠. 집행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행동하면서 이제 우리가 추상적 사고를 하는 것. 이게 전두엽.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인간이 가장 늦게 발달하면서 인간의 가장 정교성을 얘기하는 것이 전두엽이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뇌교육 같은 거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이제 전두엽은 어떤 거고, 이제 축두엽은 어디고, 그다음에 후두엽은 어디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 내에 있지만 알아도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대요. 자, 그러면 이제 전두엽, 우리가 이제 이런 기능이 문제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한 번씩 볼게요. 전두엽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전두엽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두엽의 기능이 손상되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 뭐 우리 지금 여기서는 제가 피니어스 게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니어스 게이지가 이제 그 전두엽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전두엽을 이제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좀 충동적이고 또 비도덕적이고 옛날에 굉장히 규범적인 사람이 이제 비도덕적인 이탈적 행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이게 다 전두엽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요즘 ADD, ADHD 이런 것들도 다 전두엽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한 것 중에서 ADD 같은 ADHD는 이 좌측의 전두엽에 베타파가
너무 안 나오거나 너무 과잉이 됐을 때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전두엽 안에 느림파가 나왔을 때, 그러면 전두엽에 느림파가 나온다. 아예 델타파가 전두엽에서 계속 나온다. 그랬을 때 뇌선상에 뇌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뇌에서 굉장히 사고력과 기억력,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정엽은 이제 아까 이제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두정엽은 일단 두정엽은 언어와 수학, 의미 구성을 관장한 자측은 이제 보통 언어와 수학, 의미 구성을 관장한다. 근데 이제 축두엽이 언어를 관장하는데 축두엽과 두정엽이 서로 상호 같이 연결해서 이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어와 수학, 의미 구성을 같이 관장하고 이 두정엽이 문제가 있어도 자축 두정엽이 문제가 있으면 언어적 어려움을 반영해요. 왜냐하면 두정엽하고 축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베로니카라는 영역이 있어요. 베로니카라고 영역이 있는데 이게 언어에서 의미를 모르는, 내가 지금 발음은 잘하는데 의미를 모르는 게 있거든. 말은 하는데 말의 의미를 모른다. 뜻을 모르고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되게 베로니카 영역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데 그게 축두엽하고 이 두정엽하고의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어적인 어려움을 할 때는 자측.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는 자측이 발달해요. 자네가 발달한 사람들이 언어가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하면 자네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자네가 발달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도 잘할 수 있고 판단도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력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언어력이 또 발달해서 언어가 많이 이렇게 좀 습득이 돼야지만 그런 이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측. 그래서 자네가 좀 발달하면 훨씬 더 학문적인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자네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의 두정엽은 이 자네하고 약간 좀 달라요. 이쪽에는 주로 이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제 굉장히 유용해요. 이렇게 뭔가 파악을 하고 뭔가 이미지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어떠한 받아들이는 그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힘들이 되게 이제 우측 쪽이 많아요. 두정엽 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우측 두정엽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때 예전에 이제 장애 중에 아스퍼거 장애라는 장애에는 사회적인 통합이 어렵고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라든가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어렵잖아요. 아스퍼거 주는 거 혼자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보면 이 두정엽 쪽에 우측 두정엽이 좀 훼손되는 경우가 다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요거를 하나 이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책이에요. 예,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의사면서 소설가예요. 문학 쪽이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어서 여러분들도 본 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제목이 그냥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건데 여기 안에 본인이 실제로 병원에서 겪었던 환자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단편 시리즈 이렇게 쭉쭉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단편의 제목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의사이기 때문에 소설이지만 모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환자 중에서 모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이고
이제 학생들을 굉장히 남자분이 이제 잘 가르치는 남자분인데 어느 날부터 어 이제 그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제 뭐냐면 시각 인식 불능증이에요. 시각 인식 불능증은 시각과 지금 사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는 거는 돼요. 본다는 거하고 인식한다는 건 좀 달라요. 보는 거는 보는 거는 이미지를 봐서 뇌에게 브레인에게 무사히 전달까지는 하는데 전달돼서 이 물체가 형태나 색에 대해서 이걸 다 조합한 뒤에 '아 이건 뭐구나.'라고 아는 거는 전두엽, 두정엽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후두엽까지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의 형태와 색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갔는데 이게 자신이 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인식을 못하는 장애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장애도 꽤 많아요. 병이 걸린 거죠. 괜찮던 분이. 그래서 자기 부인이 옆에 이제 자기 부인하고 같이 항상 병원을 다니는데 자기 부인을 이랑 같이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의사 선생님 얘기 듣고 대화도 잘해요. 유쾌하게 잘하고 하는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가려고 하는 것에서 부인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어. 왜냐하면 부인의 머리가 모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해 가지고 인제 그 소설이에요. 그래서 시각을 인식하는 불능증, 시각 인식 불능증이라는 그건데 그게 보통 어 두정엽하고 두정엽하고 전두엽 고 사이에 연결망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인제 뇌세포가 망가졌겠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제 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도 두정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두정엽이 문제가 생기면 집을 그리는데 집을 그렸는데 자기는 다 그린 거예요. 자기는 집을 다 그렸는데 집이 없죠. 다 완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는 뭔가 자기한테는 그게 사물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인식 불능증 않는 사람이 그린 그 집들은 왼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형태는 보이는데 이런 세밀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이죠. 창문이 위로 올라가 있고 문고리도 해결했는데 옆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이 균형감이 하나도 안 맞게 공간 지각 능력이 잘 안 돼 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것을 그냥 평면으로 엮어 가지고 그린 거죠. 창문, 문 이런 것들이 다 평면으로 이렇게 그려는. 근데 우리가 뭐 여기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음 이 두정엽이 발달되지 이제 덜 발달한 사람들 보면 아이들도 그 그림을 보면 연령이 차이가 나요. 애들이 3 세가 그린 그림, 5 세가 그린 그림, 그다음에 7 세가 그린 그림,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린 그림 다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뇌 발달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그려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나나로 그리잖아요. 왜냐하면 두정엽, 전두엽 뭐 이런 게 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람 형태도 다 나나로 그려서 이게 사람인지 모르는지 몰라. 근데 본인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쪼끔 더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들이 디테일하게 그 공간과 자기가 시각과 공간을 지각한 것들을 엮어서 형태를 만들어 놔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 정도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거를 쪼끔 더 정교하게 잘하려면 그 부분을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죠. 훈련을 시키지 않고 인제 하면 초등학교 그림이나 어른이 돼서 그림이나 똑같아요, 훈련을 안 하면. 예. 똑같이 못 그리는 거죠. 그때 초등학교 때 그렸던 사람의 모습을 어른이 돼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리는 거야,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시각 인식 불량증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훈련을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그렸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공간 지각들을 다 해 주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두정엽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에요. 축두엽을 한번 보겠어요, 축두엽. 축두엽은
이제 언어와 제일 이제 언어, 그 다음에 기억, 여기서 축대업에서는 기억, 그 다음에 감정가 부여. 감정가 부여라는 거는 이 축대업이 감정을 이제 부여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더 증폭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감정과 관련된 것 축대업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언어 이해 지각 청각적 지각 이제 뭘 알아듣는 거 얼굴 인식 이런 것들도 이제 축대업의 역할들이다. 좌측은 특히 좌측은 언어의 구별이라든가 언어 청각 프로세싱을 관장하기 때문에 좌측의 축대업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감정 컨트롤이라든가 기억, 학습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좌측이. 그래서 보통 난독증은 축두엽이나 주정엽 또는 후두엽이 손상이 생길 때 생기는데 주로 축두엽 쪽에 문제가 더 많죠. 난독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축두엽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제가 여기를 안 썼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될 거예요. 이거 브로카 영역하고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를 하나 브로카 영역이라는 데가 있고 베로니카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베로니케 영역. 이거는 언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우리 2차에서도 했긴 했어요. 브로카는 요거는 이제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있어. 브로카 실어증. 베로니카 실어증이라는 거 있어요. 이 증세는 그래도 꽤 많아요. 브로카 실어증은 블로카는 어디냐면 축두엽에서 전두엽하고 이 사이에 이 정도에 이 정도라고 보면 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베로니카는 축두엽하고 두정엽 요 정도에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데 얘는 음, 이 실어증이니까 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소리를 내는 거야. 소리를 간장하는 브로카가 그 다음에 이쪽에 베로니카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와 의미를 같이 간장해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의미도 알고 소리도 잘 나잖아요. 그런데 브로카 실어증이 걸리게 되면 말에 대한 그 의미를 아는데 내가 그 말을 정확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에 정확한 발음이 안 되는 거야. 말에 문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블로카는 그냥 그 실제 그 한자에 의하면 브로카를 당한 사람들을 되게 보면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논문에 보면 이 브로카를 실어증을 걸린 그 환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탄탄탄이라 해요. 탄탄탄 탄탄탄탄탄탄 탄변이 못 나는 거야 소리를. 근데 뜻은 알아 이 사람이. 그 여기 위치 머리 양끝에 귀 위쪽 관자놀이 밑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탄탄탄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블록하다 블록블록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한다는 게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미를 못하는 이제 베로니카 실어증은 말은 해요 지금 말을 하는데 그 말 뜻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 말 뜻을 모르는 거야. 말 뜻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말 뜻을 모르고 말을 하나?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로카 실어증과 베로니카 실어증이 이제 언어와 관련돼서 굉장한 그 장애로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은 많이들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더 공부하면 그 이제 시험 뭐 우리 시험보다도 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국가고시 막 이런 거 볼 때는 이런 게 다 나오고 이건 심리학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심리학이라든 임상심리학, 뭐 상담교사 뭐 하는 건데도 다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어, 의미를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한다면 어떤 음, 장애를 겪고 있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럴 때 브로카 실어증이 걸린 상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측두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얘기다. 그다음에 이제 후두엽은 뭐 후두엽은 이제 시각에 관련된 거죠. 시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시각은 또 뭐냐면 시각이 시각하고 손해하고 연결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랑 균형감하고 연결돼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후두엽은 시각 인지와 눈에 초점을 맞추는 동작이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여러분들이 여기 다시 이제 앞에 그림을 보면 여기 시각이 우리가 요 시각은 특히 많은 거 뭐냐면 눈은 실제로 이제 그 얘기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창이고 눈을 들여다보면 이게 눈의 시신경을 자세히 보면 이 뇌의 기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문인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뭘 보냐면 의사들이 눈을 보잖아요. 눈을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까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시신경의 반응, 이 렌즈의 그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이 뇌가 벌써 어, 이제 뇌 사람이 사망한 거로 진단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눈이 우리 뇌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하더라. 학자들은 눈은 뇌의 일부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시신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대뇌 피질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계속 어, 이제 망막에서 여기 가면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귀에서 가도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러면 우리 촉각이 이제 들어와도 이 촉각의 이것도 다 진동으로 해서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는 이제 거의 뭐 똑같은 전기 에너지, 뇌파, 이제 뉴런 속으로 얘가 막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뒤에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뭘 얘기하려면 이런 얘기 하려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는 사실 다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전기 에너지로 하니까 실제로 이 영역을 만약에 이 영역이 내가 지금 시각장애가 됐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태보가 되잖아요. 태보가 되니까 시각 정보에 이제 관련된 후각이 있는 시각 정보는 태보되지만 이게 결국은 이 안에서 태보되면서 이것이 자기가 이제 그 다른 영역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그쪽이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질 이게 눈이 이제 우리가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들어가는 이쪽에 후각 기질이 약하기 때문에 뭐냐 반대로 촉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런 쪽은 피질들이 점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옆으로 더 많이 퍼져가지고 훨씬 더 발달되고 초밀해지는 거예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럼 시각 피질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청각적으로 훨씬 더 발달할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가 블럭이 젖어가지고 너네는 여기만 피질 니네는 여기는 후각만 있어 여긴 청각만 있어 이렇게 나눠진다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뇌 뉴런으로 들어가서 뇌세포로 가서는 거의 전기 에너지로 한 그 디지털화 됐다 더 프로세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옆에까지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내가 마비가 되면 한쪽이 마비되면 그냥 한쪽에는 소멸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또 파고 들어가서 개발시키면 다른 영역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 뇌피질을 보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호문클루스라 해가지고 호문클루스가 여기 이제 호문클루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호문클루스라 해서 앞에는 운동, 뒤쪽은 감각.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안 나셔도 그냥 해요. 그러면 여기마다 이 사람의 그 다리부터 해서 쭉 해서 여기 입술까지 쭉 그려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감각 맵이거든요. 그래서 요쪽 부위에 우리가 이제 그 내 신체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몸에 우리 신체의 맵지도가 이 뇌에 다 있어요. 어, 맵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맵 지도가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그 맵 지도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나요. 이게 피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실제 그 바이올린 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바이올린 특히 이제 그 보고 논문에 어떤 게 있냐면 바이올린 키는 그 바이올린이 그 할 때는 손가락이 몇 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키는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에 대한 피질들이 요 영역에서 요게 손가락과 관련된 맵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손가락 맵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손가락 맵이 그 피질이 달라요. 영역이.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한 사람은 거기에 피질이 훨씬 더 많고 이 매칭이 돼 있거든요. 자, 매칭이 돼 있어 그저께 하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했는데 안 했는데 뭐냐면 두정엽이 이제 두정엽의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신체 이건 약간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질병 중에서 신체 절단 신체 절단 욕구 질병이랄까? 이런 질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 논문 보고다 보면 되게 좀 어떨 때는 무서울 때도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맵이 이상이 생긴 거야. 이 신체 안에 있는 맵. 우리 이 뇌 안에는 우리 몸과 관련된 이 맵들이 다 있는데 두정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맵이 장애가 있는 거야. 거기에 그게 어떤 식이냐면 사고가 나서 그쪽이 뇌세포가 죽거나 아니면 뭐 무슨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냐면 자기 신체, 내 신체가 지금 어디 있구나. 내 위치가 다리가 밑에 있고 손이 여기 있고 배가 어딘 쪽이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 이건 너무 익숙하니까 이런 거에 여기가 맵이 있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맵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사람은 이 맵이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지금 손이 있는데 내 손의 어느 일부분이 여기 안에 맵이 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물건이야. 신체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야. 인생 사는 게. 내가 지금 뭔가 불필요한 거를 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잘라야 돼. 잘랐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자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건 질병이란 판단이 되면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 이 잘란 거야. 실제 자르고 났더니 우리 같으면 이게 장애가 있으면 자르고 나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손실감이 있겠어요. 근데 너무나 편안한 거야, 이 뇌가. 이걸 자르므로 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얘기는, 이 논문은 이것을 한 의사가, 이 사람을 진단한 의사가 이 환자를 데리고 직접 그 병원에 간 거를 다 논문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산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느낌 없이 산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늘도 생각이 그냥 정상 범위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 어. 그리고 이게 더 신비한 게 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수많은 뇌세포들이 서로 반응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들을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에 얼마나 신비로운 거를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해 줬잖아요. 제가 이런 공부할 때는 공부하기 전에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일하는 거 싫고 막 이런데 제가 나이가 인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제가 뭐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이 칼로 내가 쓰는 게 내가 이렇게 칼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안 먹어도 이렇게 싹 쓸 수 있고 파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과일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동작도 얼마나 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그것이 감각으로 들어가서 그거잖아요. 과일 하나 깎는데도 잘못하면 우리 손을 다 빌 텐데 그 교묘하게 기울기를 맞춰서 이걸 돌려주고 깎아주고 하는 고 그 신체의 감각들. 그 얼마나 정밀한 감각들이 우리가 이걸 해서 가위를 깎아내겠어요. 이런 거를 이 뇌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얘가 잘 맞췄어. 근데 뇌가 쪼끔만 손상이 되면 이 기울기가 안 맞아서 손을 다치거나 내가 또 다쳐도 아픔도 모르거나 또 아니면 그런 행위조차도 못 하잖아요. 이걸 못 잡잖아요. 이 가위를 하나 못 잡아요. 나이 점점 들어봐요. 이게 손 힘이 없어서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뇌를 공부하면 내 신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너무너무 그런 미지의 세계라는 아직도 미지의 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 두종렵도 그런 신체 절단과 관련된 것들도 맵이 안 맞춰지면 그런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축두역 그렇게 했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선 잠깐 또 저기 하면 인슐린이라는 거는 내선엽이야, 이름이. 내선엽. 근데 얘는 대뇌피질이에요. 자, 우리가 대뇌피질은 두정엽, 축두엽 뭐 이렇게 말했지만 이 내선엽도 두정엽인데 이게 왜 두정엽이 아니라 대뇌피질인데 얘가 왜 대뇌피질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냐면 얘가 말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대뇌피질 안에. 말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얘가 어디에 있냐면 전두엽하고 축두엽 그 가운데에 말려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그래 가지고 잘 이렇게 그림에는 인슐라까지는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근데 쟤는 교재에 아마 그게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얘가 여기가 저기 보면 이게 전두엽이잖아요. 이렇게 전두엽. 이게 전두엽.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정엽, 이게 후두엽, 축두엽 이렇게인데 여기 사이에 요게 이제 축두엽이면 요 사이에 이렇게 크지 않고 쬐끄맣게 있어요. 말려 들어갔는데 요게 점점 요즘 많은 이야기를 해요. 예, 인슐라를. 인슐라는 한글로는 내섬엽이고 라틴어로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지 혼자 이렇게 조개받침해서 쏙 들어가 있으니까 축두엽과 두정엽 안에 있는 축두엽과 두정엽 안에 그러니까 전두엽보다는 두정엽 쪽에 더 있다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로안 나이라는 사람이 찾았는데 이게 왜 지금 요즘 나냐면 공감과 직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있어서 남을 공감한다든가 어 직관 뭘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곳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연구하면서 뇌과학자들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감이 얼마나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내선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걸 그림을 보면 어디냐면 여기 볼게요. 우리가 시상은 다 알죠. 맛과 냄새, 소리, 촉각, 오감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시상이고, 냄새까지는 아니고, 냄새는 아닌데, 이제 그런 오감이 들어오는 게 시상이고, 현도체는 감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위에 대뇌피질에 있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이 내선엽은 뭐냐면,
요게 이제 주로 하는 일은 감정이라든가 의식, 판단, 결정하는 데 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뇌섭렵이 여기 보면 어 사회적 감정, 사회적 감정이라는 건 그 대신 더 고차원적인 사회적 감정. 고차원적이라는 거는 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고차원적이면 뭐 우리가 공감도 있을 수 있고 뭐 진실성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박애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고차원적인 어떤 감정에 얘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굉장히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게 관여를 하는데 얘가 몸의 감각과 감정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기대와 예측에도 관여하는 거야. 아 내가 몸에서 들어오는 감각이나 감정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예측에도 관여하다 보니까 얘가 이걸 잘 발달된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것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인슐라가 망가지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감정이 망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인슐라가 막 약해져서 사람들이 비도덕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인슐라가 이제 지금 내섬유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인슐라의 이제 그 내섬유이 잘 발달한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고 자신감도 있고 그다음에 용서도 하고 공감도 하고 행복도 누리고 이런 감정들, 이 고차원적인 감정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슐라가 활성화되지 않고 저활성화되거나 되게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균형감이 없다 보니까 분노 잘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일에 이제 흥분하거나 당황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사람에 대해서 경멸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라에 대한 새로운 대뇌피질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뭐냐면 실제로 이거는 연구 논문에 나와서 이게 뭐냐면 인슐라가 손상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연구원들 사이에 인슐라가 인제 없어지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담배 피우고 싶으면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흡연 교육을 금연 교육을 하다 보면 금연을 딱 시키고 나면 이게 막 이게 먹고 싶은 금단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인슐라가 손상된 사람들은 그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라가 이게 중독 해결사인가라고 이게 중독하고도 연결돼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슐라가 너무 저활성화되거나 그러면 이 욕구까지도 없어질 정도의 많은 그 봐요. 욕구가 없어지는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슐라 대사를 줄이면 음식, 먹고 싶은 마음, 성욕, 일욕심. 자, 이게 다 사라졌다. 이게 욕구가 줄이니까 이게 사라졌다 그러면 인간이 뭐하러 살겠어. 이거 다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인슐라의 그 굉장히 저활성화, 발달되지 못하면, 요즘 요게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별로 그냥 먹는 것도 그렇고, 뭐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약간 그 표현하면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혼날지 모르지만, 별로 이렇게 약간 기대감이 없잖아요, 사람이 삶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그런 것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인슐라가 이렇게 작동이 안 된 것도 있고 이 관계들을 많이 안 하다 보면 그래요. 대인 관계도 많이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뇌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욕심도 없고 그다음에 그냥 결혼도 별로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잘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인슐라가 사회에 어떤 사회생활하는 감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10 분만 쉬었다가 또 합시다. 네. 10분